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9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가 많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 인하를 이끈 건 사실은 8월 초에 시작했던 고용지표 그리고 잭슨홀에서의 파월의 분위기 반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릴 때 파월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고 이미 금리 인하를 주식시장은 반영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이제 뭐 고용이나 물가 같은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는 없고 결국은 파월도 사람이고 파월의 옆에 있는 이사들이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의장 입장에서는 그냥 분위기를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펀더멘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어떤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냐면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예방적 금리 인하로 받아들여질 거냐 아니면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 나타난 후행적 금리 인하로 받아들여질 거냐의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파월은 경기도 괜찮고 물가도 안 잡혔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쪽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경기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린 거고 베센트 같은 사람은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금리를 내리는 순간 한쪽 사람들은 경기가 많이 나빠지기 전에 내렸다고 좋아할 거고 한쪽 사람들은 경기 나빠졌는데 늦었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17일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10월의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아마도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게 진짜 예방적 금리 인하였구나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얘기 이제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의 금리 인하는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뭔가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을 때 후행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초기에는 주식이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는 거를 유동성이 공급이 되거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반면에 예방적 금리 인하 때를 보시면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금리를 내리고 이때는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뭐 두세 번에 그치고요. 이렇게 내리게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현재 경제는 괜찮은데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주가나 경제를 안 망가뜨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버블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17일에 FOMC에서의 금리 인하를 예방적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후행적으로 받아들이냐가 진짜 중요하다. 저는 아마 실적 발표 전에 FOMC 때는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특히나 10월 초에 발표될 고용지표는 더 나쁘다는 예상이 많아서 사람들이 후행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실적이 나오면서 예방적으로 성격이 바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예방적 금리 인하가 언제 있었는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앨런 그린스펀의 95년, 98년 예방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센트가 뭐 금리를 언제 내려야 된다, 많이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사실 재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막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만 지지난주인가 한 2, 3주 전에 인터뷰에서 파월은 그린스펀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센트가 원하는 건 어쨌든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금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스펀의 사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95년인데요. 이 95년 6월부터 96년 1월까지 금리가 내려갔는데 사실 그때 데이터를 보시면 실업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요. 물가는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연준의 책무는 고용하고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많이 나빠지고 실업률이 많이 오르고 물가가 많이 빠질 때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린스펀은 94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가정을 통해서 연준 이사들을 설득해서 미리 금리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최초의 예방적 금리 인하로 보시면 되고 그때 금리가 5%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린스펀, 그 당시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그렇게 금리를 내려주니까 주가 좋을 건가 보다라고 하고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98년에 IMF 위기나 롱텀 캐피털의 파산까지 5에서 10% 조정이 중간중간 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앨런 그린스펀은 이제 경기 나빠질까 봐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96년 12월에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 경계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가 잠깐 빠지기는 하는데 결국 그린스펀이 어떻게 했냐면 금리를 3번 내렸었는데 올린 건 한 번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린스펀이 말은 저렇게 해도 경기를 뒷받침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97년, 98년 주가가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금리는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사례는 98년입니다. 98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98년 8월에 한 달 동안 S&P가 한 15%가 빠집니다. 이유는 롱텀 캐피탈이 망했다, 뭐 동아시아의 IMF가 이런 건데 사실은 94년부터 98년까지 15% 조정이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역사적으로 15% 조정은 1년 반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 그 관세 때문에 4월에 나타났었고 그 전에 23년 하반기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8개월에 한 번씩 나타나요. 뭐 이유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때도 15% 하락이 그냥 일반적인 사이클로 하락이 온 걸일 수도 있는데 워낙 뭐 노벨상 만든 블랙숄즈가 만든 뭐 게 파산하고 동아시아가 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빌미로 주식을 뺀 거죠. 그럴 때 그린스펀은 바로 9월, 10월, 11월 FOMC를 통해서 75bp 금리를 낮추면서 바로 반응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롱텀 캐피탈이 망하고 동아시아의 IMF가 왔어도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요.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금리를 낮춰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8년 4분기부터 99년까지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거의 3배, S&P 500은 70%가 오릅니다. 나스닥이 1,500, 1,600, 700에서 5,000까지 가버리고요. 나스닥 PR이 7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방적 금리 인하로 받아들여지고 투자자들이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느껴지는 순간 미국이라는 시장의 금융은 워낙 크기 때문에 돈이 주식으로 몰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예방적 금리 인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의 비주식 비중을 보시면 언제 팍팍 뜨냐면요. 95년에 팍 뜨고요. 98년에 팍 뜹니다. 95, 98년이 언제죠? 방금 말씀드렸던 예방적 금리 인하가 나타났던 때입니다. 워렌 버핏은 10등까지의 부자 중에서 유일하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창업을 했거나 뭐 상속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주식을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죠.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그런 사람도 이 금리 인하가 예방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95년에는 첫 예방적 금리 인하였으니까 헷갈릴 수 있었죠. 그래서 팔았다가 금방 다시 사요. 그때는 밸류에이션도 쌌고. 근데 98년에는 두 번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이미 35배인가를 34배인가를 가 있었고 S&P도 20 몇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에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2000년까지 주식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을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죠. 이번에 FOMC 직후에 그동안 10년물 채권 별로 안 사고 단기물을 사고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그동안의 이 포지션을 언와인딩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방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초에 발표될 고용지표까지 나쁘게 되면 그동안 올랐던 주식을 팔고 좀 덜 올랐던 채권, 특히 장기채를 사고 싶은 욕망이 아주 커질 겁니다. 저는 그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예방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생기면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느낄 거냐.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도 당연히 그런데 저는 3분기 실적이 다시 좋게 나오면서 2026년 추정치가 올라가면 아마 투자자들은 이거 역시 예방적이었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의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작년 7월부터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보시는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실적이 지난 1년 동안 나빴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계속 낮추고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 금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특히 4월 이후에도 많이 빠졌거든요. 올해 관세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외생 변수를 내가 모르겠으니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지만 난 추정치를 내려야겠다라고 했던 거죠. 재밌는 점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지나면서는
드디어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관세가 됐든 금리가 됐든 어떤 다른 외생 변수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고 추정치를 올렸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25년 추정치가 더 많이 올라가고 26년이 덜 올라갔기 때문에 25년 성장률은 급격히 좋아졌는데 오히려 26년 성장률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6년 덜 올렸으니까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25년까지는 실적 잘 나온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역시 또 금리나 관세 이런 거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26년은 일단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어 라는 게 추정치에 녹아 있는 거죠. 근데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온다 하면 3분기 나오고 나면 남는 분기는 4분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4분기밖에 없는데 추정치를 25년을 더 많이 올릴까요? 아니면 26년을 더 많이 올릴까요? 그러니까 10월 말 11월이 되면 26년 추정치를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추정치가 올라가는 과정에 예방적 금리 인하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지금부터 FOMC까지는 어느 정도 조심해서 팔면서 대응을 하는 거고 FOMC부터 실적 발표까지 주식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기존의 주도주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7대3 기준으로 30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70의 주식이 뭐 미국 지수라든지 미국의 정말 좋은 주식이라든지 이러면 이거는 웬만하면 냅두시고요. 30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 뭐 의견이나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